마지막 노잣돈. 남편이 아들 돌잔치도 못 보고 세상을 떠난 뒤 말레는 여자이기를 포기했다. 오로지 아들 명준이 배불리 먹고 남들에게 기 안 죽고 공부하는 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종교였다. 시장통 바닥에서 비닐 한 장 깔고 장사를 시작했을 때 말레의 가장 큰 무기는 도끼였다. 겨울이면 꽁꽁 얼어붙은 생선 상자 사이로 파고드는 칼바람에 손등이 터져 피가 맺혔다. 핸드크림 한 번 발라본 적 없는 그녀의 손가락은 사계절 내내 생선 가시에 찔리고 칼에 베어 굳은 살투성이었다. 저녁이 되면 생선 비린내가 땀과 섞여 온몸에서 진동을 했지만 그녀는 그 냄새조차 자랑스러웠다. 그 비린내가 명준이의 새 공책이 되고 따뜻한 밥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명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돈 쓸 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명준이가 학원 교재를 사야 한다고 했을 때 말레는 그달 점심을 물로 배를 채웠다. 아들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던 날 말레는 시장통 사람들 앞에서 고등어 손질을 하며 소리 없이 웃었다. 며칠을 굶어도 배가 불렀다. 그리고 명준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오고 드디어 장가가는 날 말레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감으로 갈색 염색약으로 새치머리를 감추고 며느리의 손목에 시장통에서 남몰래 모아둔 돈으로 산 금팔찌를 채워주었다. 그때 말레는 이제 소임을 다했다고 자식 앞길은 활짝 열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80해를 살아낸 말레에게 파킨슨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병이 찾아왔다.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근육들이 움직였고 급기야는 혼자 생활하기가 힘들어졌다. 며느리는 내가 파킨슨이라는 진단을 받자마자 자기는 모실 수 없다며 바로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시키자고 아들을 협박했다. 그렇게 나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기로 했다. 어머니, 금방 치료하고 집으로 가시게요. 요즘 요양병원은 호텔 같으니까 치료 잘 받고 계셔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며느리의 속 마음은 여기서 죽을 때까지 계셔야 되어였을 것이다. 그렇게 나는 요양병원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병원 창밖에는 이름 모를 새 한 마리가 앙상한 나뭇가지에 앉아 위태롭게 몸을 떨고 있다. 80해를 살아낸 말레의 손도 그 새의 날갯짓처럼 가늘게 떨렸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병실 문 앞에 반가운 아들 얼굴이 보인다. 엄마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관리도 힘들고 엄마가 언제 나을지도 모르잖아요.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30년 넘게 내 인생의 비바람을 막아주며 내가 살아온 모든 것에 함께 했던 나의 흔적이자 친구였던 집을 팔면 나는 어디에다 정을 붙이고 희망을 품으라는 말인지. 그 집은 나중에 엄마가 생각해볼게.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다. 그렇게 연희동 작은 집이 팔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리고 며느리는 집을 정리하다 장롱 깊숙이 숨겨둔 낡은 통장을 찾아냈고 그 길로 병원으로 달려왔다. 어머니, 제가 지금 아이들 키우는데 돈이 많이 필요해요. 어차피 이 돈 못 쓰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병원비도 우리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러니 이 돈 저희 주세요. 안 내놓으시면 어머니가 자식 앞길 막으시는 거예요. 말레는 기가 막혔다. 그 돈이 어떤 돈인가?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를 온몸에 문신처럼 새기며 고등어 대가리를 잘라내던 그 칼날 같은 세월을 견디며 모은 돈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아들을 위한 선택이었는데 이제 와서 아까울 게 뭐 있겠냐 싶었다. 결국 말레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적어주었다. 그렇게 통장 잔고의 절반이 아들의 이름으로 넘어갔다. 그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저놈 가정이 평화롭다면 내 살점인들 못 떼어주랴.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며느리는 이제 남은 절반마저 내놓으라며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 이번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과 이혼하겠다는 말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을 무기로 휘둘렀다. 어머니, 미안해요. 근데 집사람이 정말 짐 싸서 나갔어요. 애들도 울고불고.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들의 울먹임에 말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80평생 아들의 눈물은 그녀에게 독약이었다. 아들이 울면 그녀의 세상은 무너졌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남은 돈은 말레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지키고 싶었던 자존심이자 죽어서 아들에게 폐 끼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노잣돈이었다. 명준아, 그 돈은 내가 죽어서 내 짐 안 되려고. 어머니, 지금 그게 문제예요? 나 이혼당하게 생겼다니까요. 툭 하고 끊긴 통화음이 정적 속에 날카롭게 박혔다. 말레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파킨슨 때문에 제대로 닦이지도 않는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 옷깃을 적셨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생선을 팔아 아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던 날
말레는 며칠을 굶어도 배가 불렀다. 아들이 장가가는 날 며느리의 손목에 금팔찌를 채워주며 말레는 이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좁디 좁은 병실 침대와 돈 안 주면 이혼하겠다는 아들의 원망 섞인 절규뿐이었다. 그날 밤 말레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 침대 노인의 거친 숨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하얗게 센 머리칼, 깊게 파인 주름, 그리고 쉼없이 떨리는 손. 그 손은 한때 아들의 똥기저귀를 빨았고 아들의 도시락을 쌌으며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던 손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손은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었다. 그래,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말레는 어둠 속에서 결심했다. 이 돈을 다 주고 나면 며느리의 화는 풀릴 것이고 아들의 가정은 지켜질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이 병원 한 구석에서 이름 없는 꽃처럼 시들어가면 그만이었다. 한국의 엄마들이 늘 그랬듯 자신을 태워 자식의 앞길을 밝히는 초가 되는 것이 그녀의 마지막 운명이라 여겼다. 다음 날 아침 말레는 간호사에게 부탁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명준아, 올 때 도장 가지고 오너라. 다 줄 테니 그저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내 걱정은 말고. 전화를 끊고 나니 신기하게도 떨리던 손이 잠시 멈췄다. 말레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새가 날개를 펴고 허공으로 날아오르고 있었다. 무거웠던 짐을 다 내려놓은 새의 뒷모습이 어쩐지 홀가분해 보였다. 말레는 침대에 기대어 천천히 눈을 감았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으면서도 기묘한 평온이 찾아왔다. 평생을 자식이라는 강물에 발을 담그고 살아온 노파는 이제야 비로소 그 차가운 강물에서 발을 빼고 마른 땅 위로 올라서려 하고 있었다. 비록 갈 곳은 요양병원 병실 침대뿐일지라도 지금 이 글을 덮으며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내 부모님이 말 못하고 홀로 삼키고 있는 눈물은 없는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나의 일상이 사실 부모님의 뼈를 깎아 만든 성곽은 아닌지, 내 걱정 마라는 그 한마디 뒤에 숨겨진 보고 싶다는 진심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은 내리사랑이라지만 가끔은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 부모님의 시린 발을 씻겨드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레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켜 오늘 밤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리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